잖아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죠? 그래서 저도 메타를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나 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 이제 드시고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꿔서 드셔 보시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메타가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저희가 확실히 인지하지 않으면 전달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엑스퍼트 반에서 지금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진아 사장님과 박신혜 사장님 이 두 분이 메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란 무엇인지 우리 박신혜 사장님 먼저 네, 준비해 주신 거 발표 부탁드리고요.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또 질문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신혜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볼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질병과 비만, 그리고 메타라고 주제를 맡았고요. 혹시 월요일에 애진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과 우리가 계약 관계를 맺은 공생 관계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질병이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에 관련된 이 세포들이 있는데 먼저 대식세포, 그리고 자연 살해세포, 그리고 수지상세포, T림프구, B림프구 이렇게 총 5종류가 있어요. 어, 이 상태에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먼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식세포와 자연 살해세포가 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먹어치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 수지상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지상세포가 통신병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바이러스가 감염됐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줘 라는 통신병 역할을 하는데 이 수지상 세포가 T림프구와 B림프구를 깨워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지상 세포가 전해준 그 정보들을 토대로 세균의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감염된 우리 세포들을 방어하는 수비대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을 방금 말씀드렸죠. 이 면역세포가 잘 작동을 한 게 우리의 면역 체계인데 그 면역세포가 오염된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것들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죠. 이것들을 일컫는 말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최근 들어 이런 류의 질병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자막 작게 보이긴 하죠. 이것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하대요. 이건 말고도. 이건 그냥 대표적인 예라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좀 갈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면 스님과 크론병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스님이라고 하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식단 자체들이 굉장히 클린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습관과 그 식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체험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들과 이런 생활을 하는 스님들과 이 면역 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크론병 환자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해 본 거예요.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결과 특정 미생물에서 좀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이 두 종류의 미생물인데 이름 좀 어려워요. 보시면
루미노코카세라는 미생물과 그리고 라크노스 피로세. 이름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러한 미생물들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기에 이 스님들과 또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크론병 환자들에게 다르게 발견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 두 미생물의 경우에 이 두 미생물에서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을 통해서 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스님들의 경우 이런 미생물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면역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이 면역 반응이 그렇다면 어떻게 미생물과 소통을 해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또 다른 면역 질환의 하나죠.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이걸 예로 들어 좀 설명해 볼 텐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군이 아까 면역세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꽃가루 같은 뭐 외부 침입자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알러지성 그 비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기존에는 뭐 조금만 온도가 변해도 그리고 조금만 공기가 조금 달라져도 뭐 재채기, 콧물, 눈물 할 것 없이 막 쏟아지면서 발작적인 그 재채기와 기침으로 정상적인 뭐 얘기도 할 수 없고 뭐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증상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난폭해진 면역군들을 진정을 시켜줘야지 우리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미생물, 그 중에서도 특정 미생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특정 미생물에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건 세포 장벽이에요. 그리고 이 조그맣게 써 있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건데 이게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미생물이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분비하는 이 짧은 사슬 지방산, 이게 어떤 일을 하냐? 조절 T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포를 깨워주는 거예요. 얘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 면역 세포들은 군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생물을 통해서 깨어난 이 T 조절 세포가 제대로 면역 반응이 작용할 수 있게, 그리고 흥분해 있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을 진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가 난 면역 세포를 진정시키는 T 조절 세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미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면역 세포는 우리 몸의 군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미생물은 그 군대를 조절해주는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과 우리 몸이 진짜 그 에진 사장님 말씀대로 계약 관계를 맺은,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보다 조금 더 나아간, 컨트롤 타워는 지시하는 관계잖아요. 지시하고 명령에 따르는 관계니까 조금 더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역 질환들이 근데 나쁜 균이 많아져서 일으킨 게 아니고, 유익균이 사라지면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했다고 보는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셨어요. 왜 이렇게 사라지는지 그걸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분이 아마존의 그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하신 거죠. 이 원주민들의 미생물을 분석해 보니까 현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와 같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 비해 종의 다양성도 훨씬 더 우수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미생물이 무려 100종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보지도 못했던 미생물들을 이 아마존의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100종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시면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음식 때문이에요. 대장에 우리가 모이는 게 뭐죠? 대장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모이는 게 똥이죠.
네, 똥. 네, 맞습니다. 똥이에요. 근데 이 똥이 사실은 우리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흡수시키지 못한 것들을 모아놓은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서 찌꺼기로 배출을 하는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우리 몸 속에 생활하고 있는 그 미생물들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몸이 100% 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만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식량이 없어진 미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요.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장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실험적으로 증명해 본 사례가 있어요. 어, 2주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고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이제 관찰했는데요. 보시면 종의 다양성,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일수록 좋죠. 그리고 그 숫자도 중요하고 비율도 중요하고 다양성 측면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장의 건강 지수도 같이 급감했어요. 급감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유익균으로 알려진 페칼리박테리움, 그리고 프레보텔라,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이 3종의 미생물도 그 숫자가 감소했죠. 이렇게 우리가 앞서 그 연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음식만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외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네. 미리 발표 내용 보신 거 아니죠? 맞습니다. 항생제예요. 항생제. 바로 이 항생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항생제는 우리가 아팠을 때 뭔가 좀 낫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나으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학계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항생제 덕분에 인류의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한간에는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인류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 많은 연구진들, 의학 쪽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하는 말이 이 항생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그 논문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표현한 단어 중에 항생제는 우리 몸의 핵폭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핵폭탄이 터진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되겠나요? 그쵸, 다 죽어요. 살아남는 게 거의 없어요. 생물이든, 뭐, 건물은 무조건. 땅도 거의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죠. 황폐화되고. 그냥 초토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핵폭탄이 반응하나요? 총을 쏘면 사람이 구별을 해서라도 쏠 수가 있죠. 근데 핵폭탄은 그 일대를 그냥 전멸시키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핵폭탄,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병원균만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도 다 세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좋은 균들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와 우리 몸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항생제 3일, 딱 3일이에요. 3일을 처방받아서 먹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 지수죠. 이 건강 지수가 떨어지고 오히려 염증 지수가 올라간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병이 나으려고 먹었는데 이 상태가 병이 나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그리고 문제는 또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복용하는 항생제 말고 또 우리가 먹고 있는
가축들, 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저만 좋아하나요? 저 육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축들에도 네, 항생제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가축이 먹는 음식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또 있어요. 맞아요. 가축도 야채도 문제예요. 근데 이 가축 사육에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항생제를 사용했던 게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그런 이유에서였겠죠. 사실 기존에는 축사가 아닌 방목의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 조금 지금과 같이 취약하진 않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축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 대량의 가축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농장 주인은 완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항생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네, 맞아요. 너무 슬프죠. 근데 사용하다 보니 뜻밖의 또 다른 연쇄적인 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빠르게 살찐다는 거. 그래서 농장 주인들이 처음에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그 항생제를 사용을 했지만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빠르게 살이 찌는 거예요. 너무 좋죠. 농장, 그 동물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고기가 많이 나와야 돈을 많이 받는데 이것들이 빠르게 살이 찌니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실험을 한 가지 또 해봤어요. 항생제를 투여한 기간이 이제 4주, 28주 이렇게 되고 그리고 투여하지 않은 쥐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체중의 변화를 측정을 해봤는데 4주든 28주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 항생제를 투여한 쥐들은 체중이 증가했고 네. 마찬가지로 지방의 양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프 상으로 봐도. 그리고 여기까지만 봐도 항생제가 비만 살찌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조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무균 상태의 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의 무균 쥐에게는 그 아까 말했던 항생제를 투여한 그 쥐의 장 속의 세균, 그리고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 쥐의 장 속 세균을 각각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항생제 쥐의 세균을 이식한 이 무균쥐의 체중과 그 체지방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조금 내용이 복잡해진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항생제를 먹은 쥐가 있었죠. 걔들이 빨리 살이 쪘잖아요. 그 속에 있는 미생물과 항생제를 먹지 않은 그 쥐의 미생물을 추출을 해서 무균쥐에 각각 이렇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항생제 쥐에서 추출한 그 미생물을 이식한 그 무균쥐에서 체중과 체지방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그 항생제가 영향을 줬고 그 변화된 미생물의 생태계가 비만 그리고 체중의 변화, 체지방의 변화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준다는 건 알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만 조금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까 유익균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고도 말씀드렸죠. 이 조절 T세포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잠재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익균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짧은 사슬 지방산도 당연히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면역 반응을 잠재워줄 조절 T세포가 깨어나질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잠재워주지 못하니까 계속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의 연쇄적인 작용으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유익균이 줄어들고 이런 염증이 발생하니까 유해균이 반대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균이 또 연쇄적으로 뱉어내는 물질이
또다시 염증을 유발하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염증이 지방세포까지 염증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세포가 염증과 만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과도하게 지방을 축적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짐과 동시에 연쇄적으로 고도 비만이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생제나 변화된 식생활로 인해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고 면역 질환과 이 비만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육체적인 질환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일컬어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한대요. 저는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이코바이오틱스. 근데 실제로 장내 면역력이 증가하면 우울감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 개인의 능력치가 좀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감정은 뇌에서 시작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죠.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장에 있는 일부의 미생물들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과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우리 몸이 반응하게 하는 그 신호 물질들인데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혹은 그 분비를 자극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정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정신건강 질환들입니다. 사실 여기엔 몇 개만 적혀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치매라든지 이런 기타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유익균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병을 준 게 아니라 유익균이 뭔가 줄어들고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겨났다고 여겨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 다가올 그 메타가 저는 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메타가 이 다음에 메타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주진아 사장님이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으셨죠? 지금 박신혜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메타가 왜 그러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 주진아 사장님께서 퍼플 블렌드하고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메타의 기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지금 티알라인티와 말리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아까 박신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항생제 육류와 계란을 골라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은 야채를 드셔야 하는 그 이유가 나왔죠. 미생물의 먹이를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 좋은 미생물을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로 드시고요. 메타 나오면 이제 메타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진아 사장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공유가 되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사장님도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네. 여기 퍼플 블렌드, 그리고 식물 영양소, 그리고 에이지락이라고 적혀 있죠. 사장님들 앞에 신혜 사장님께서 이제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메타는 이런 마이크로 바이옴 시스템을 퍼플 블렌드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퍼플 블렌드일까? 그리고 퍼플 블렌드랑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식물 영양소가 베이스가 되는 에이지락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파마넥스는 보통 딱 들었을 때 저희가 딱 아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저는 뭐였냐면 자연에서 채취해서 과학으로 증명하다. 이게 저희 파마넥스의 이제 신조잖아요. 그리고 그게 베이스가 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개발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블렌드를 통해서, 그 블렌딩이죠. 그 레시피를 통해서 에이지락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은 많이 아시고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 유전자 맵 있죠. 그 유전자 맵이 노화된 유전자가 젊은 유전자로 92%까지 돌려주게 하는 그 기술력이 사실 에이지락인데 그거를 마이크로바이옴과 퍼플 블렌드를 통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폴리페놀이에요. 이게 저는 폴리페놀이 사실은 저희 티알라인티에도 애플페논이 이제 제일 주된 뭐라고 하죠? 주된 이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플페논 또한 사실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어제 이제 시스템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파라넥스 중에서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저도 사실 티알라인틴인 줄 알았는데 티그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카테킨 성분도 폴리페놀이에요. 그리고 애플페논 또한 폴리페놀이거든요. 폴리페놀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이제 막 들어오죠.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면 무조건 저희가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해산소라고 하는 것들인데 완전히 없어지면은 오히려 또 좋지 않대요. 저희 유익균과 이렇게 유해균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활성산소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활성산소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소시켜 줘야 하는 것이고 그 감소시켜 줘야 할 때 필요한 물질이 바로 폴리페놀이에요. 그런데 이 폴리페놀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안에 굉장히 많은 또 작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에 노출돼서 DNA가 손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되어 손상되는 DNA의 보호나 그리고 세포 구성, 또 단백질, 그리고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이 커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암 작용과 함께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은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은 사실은 보라색 물질, 이런 야채나 과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보면 약간 색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고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수분 매개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꽃 색깔을 사실은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라색 야채나 과일 안에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뉴스킨에서는 이 빌베리 그리고 블랙라이스, 블랙커런트 이거를 이제 주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먹는 뭐 가지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사실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지만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폴리페놀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주 원료를 뉴스킨에서는 이제 골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신은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컬은 뭐냐면 아까 스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서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이 드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 연구 결과를 저도 체형 관리사 자격증 따면서 알게 되었는데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이 파이토케미컬이 몸속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보면은 그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을 때의 몸 상태와 자연에서 채취한 거를 먹었을 때의 그 몸 상태를 왜 다른지, 왜 자연에 있었던 친구들이 더 건강한지, 특히 장래가 건강한지,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파이토케미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토케미컬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가 보이죠. 마치 무지개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색깔당 들어있는 물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섭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파이토케미컬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에요.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게 많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가 활발히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파이토케미컬은 건강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의 독특한 맛이나 뭐 향이나 색깔을 부여해서 각각 음식의 고유의 개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개념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토케미컬이 여기 보시면 카로티노이드라는 거는 여기 노란색 과일이나 야채에 막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이고, 이소플라본도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있죠. 바로 이게 지금 메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약간 빨갛 불그스름하거나 약간 보라색의 그런 색깔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플라보노이드를 가지고 온 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게 메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는요, 든든한 방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활성산소, 되게 신기하죠? 앞에 폴리페놀이 하는 작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작용을 차단하고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노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암 예방, 항산화, 그리고 혈관, 그리고 또한 눈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방어를 해주는 거죠. 이제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 역할을 이제 몸속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장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셨고요. 이제 조금 주요하게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까? 왜 이걸 넣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빌베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그런 과일이고, 저희가 빌베리라고 써져 있지만 블루베리 아시죠? 그 블루베리가 맞아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는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고 시력 향상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를 해주고요. 눈의 보호, 특히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을 예방해요. 그리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 혈관 보호는요, 간질을 예방한대요. 그리고 위세혈관의 혈류를 재분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뇌에도 좋고 눈에도 좋겠죠. 저희 유스스펜 같은 경우에도 먹으면 굉장히 미세한 혈관까지도 그 오메가3가 들어가서 EPA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눈 건강과 그리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거는 블랙라이스예요. 블랙라이스에는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항산화,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 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산화라는 거는 노화를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블랙커런트예요. 블랙커런트는요, 안토시아닌이 이제 주요 성분이고요.
녹내장 그리고 노안을 예방하고 만성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완화를 해준다고 해요. 특히 이 블랙커런트들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템이고요. 영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서 피부 미용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간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딸기의 2~3배 정도 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까지 풍부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DHA와 EPA로 변환이 되는 조금 특이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에 또 좋다고 해요. 그리고 눈의 피로나 피부 미용까지도 효과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토케미컬 안에 들어있는 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미지의 세계처럼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앞에 있는 이제 신 사장님 강의 발표도 들으면서 이러한 주 원료들을 선택한 뉴스캐닝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정말 이거 먹으면 저희 다 너무 건강하게 오랫동안 정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저도 너무 에너지 오른 시간이었어요. 사장님들도 오늘 좋은 강의 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메타로 다 대박 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진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메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뭐 저희가 다 외워가지고 전달하자 이건 아니고, 이 메타가 아직 우리 손에 없기 때문에 이 메타에 들어있는 기전은 무엇이고 왜 메타를 만들었고 메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고해 주신 박신혜 선생님, 주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메타에 들어있는 퍼플 블렌드 3종과 또 3가지 유산균, 그리고 락투로스 파우더라는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유산균들이 낳은 똥인데 그게 이제 유산균 사균체라고 얘기하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들어있냐? 아까 신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식습관을 그 수렵 채집의 원시인처럼 먹을 순 없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과 야채들을 먹으면 좋다는 거 너무 아는데 그렇게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메타 안에 들어있는 215mg의 그 퍼플 블렌드가 내 몸속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 장 건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탁월한 게 바로 이 메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에이즐락과 저희의 독자적인 그 블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까지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례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알라인티와 같이 드시거나 유스스펜스리와 같이 드시면 함께 이렇게 시너지 작용이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공지사항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